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여러분, 저는 37년 동안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10억을 만들었죠. 아내와 함께 은퇴하면 바닷가에서 카페 하나 해보자 고 꿈꿔왔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내리는 그 순간까지는요. 그런데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카페 앞에 버리고 손님들을 쫓아내고 급기야 아내가 저한테 소리쳤죠.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이제 그만해. 아내가 집을 나간 게 며칠 됐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3억만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마지막 남은 돈이라도 보내줘야죠. 가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집배원 형님,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송금하신 계좌, 그거 아내분 명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 말한 계좌가 아내 명의라고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도 이런 일 당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바닷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면서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이네. 서울 아파트 정리하고 바닷가 마을에 온 지 3개월 됐는데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저는 37년 동안 은행 창구에 앉아서 숫자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 제가 바다 보면서 커피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 어때요? 간판 괜찮죠? 아내가 제가 직접 붙인 간판을 자랑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에서 4억이나 투자했는데 전혀 후회 안 했어요.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고 주말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장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박노인이라는 65세이신 분인데 참 웃으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에 활기가 생겨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하신 게 마을 축제비도 있고 공동체 유지비도 있는데 다른 분들 다 내시거든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 당황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줬거든요. 얼마나 내면 되나요? 물어봤더니 카페 규모로 보면 월 50만 원 정도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저희 카페 순수익의 절반이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장님 가시고 나니까 아내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 다른 카페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돈 낸다는 얘기 못 들었다는데? 하면서요. 아,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니까 더 신경 써야지. 금방 친해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순진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마트에서 장 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저 서울 놈들 봐.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네. 맞아. 우리 마을 분위기 다 망가뜨린다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개 돌려서 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흩어진 뒤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정말 바보같이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카페 문 열려고 나갔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깨끗했던 카페 앞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생선뼈, 음식물 찌꺼기, 담배꽁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하고 아내를 불렀더니 아내가 뛰어나와서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누가 이런 짓을? 아내가 떨면서 물어보는데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경고라는 거요. 그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청소부터 하고 카페 문을 열었는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젊은 관광객이 와서 아저씨, 아메리카노 하나요? 하고 주문하려는 순간 마을 아주머니 둘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라고요. 어머, 이 카페 말씀이죠? 여기 원래 문제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위생도 별로고, 저희는 안 가요. 여러분, 손님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관광객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하더니 결국 주문 취소하고 나가버렸어요.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어요. 손님 오면 누군가 나타나서 회방 놓고 저도 참다 못해서 그 아주머니들한테 다가갔어요.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못했다고요? 서울 사람들은 참 뻔뻔하네요. 우리 마을에 와서 돈벌이만 하면서 마을 일은 나 몰라라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마을 일이요? 이장님께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 마주치면서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50만 원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 박 이장님 말로는 서울돈 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 무시한다던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 이장님이 뒤에서 저희를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내가 힘없이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라도 서울로 돌아가자. 아직은.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뭘 아직이야? 보이지 않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내 목소리가 떨리면서 카페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손님들 쫓아내는 것도, 이게 우리가 꿈꿨던 노후야? 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아내가 10살은 늙어 보였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했는데 방법이 뭐가 있어? 우리 둘이서 마을 전체와 싸울 수는 없잖아. 아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고. 여러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등 뒤에서 칼로 찌르고 있었다는 거요. 그날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당신 고집 때문이야. 아내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집안이 다 떨릴 정도로요. 그 주말에도 손님이 하루에 2명밖에 안 왔거든요. 마을 사람들 방해가 더 심해져서 어제는 아예 카페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손님들을 쫓아냈어요. 이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장이 뭘 해줄 것 같아?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벌써 도와줬을 거야.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서울 언니 집에 가서 생각 좀 할 거야. 그동안 당신은 여기서 실컷 고집 부려봐.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려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두고 떠난 거예요. 카페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태풍 경보가 나왔어요. 제17호 태풍 다나스가 남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니까 파도가 평소보다 훨씬 거세더라고요. 바람 소리도 섬뜩하고 혼자서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다음날 새벽 3시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쾅, 쾅, 쾅.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태풍이 본격적으로 온 거예요. 바람이 집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울부짖고 빗방울은 총알처럼 창을 때리더라고요. 그때 우르르르 하면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밖으로 나가봤더니 카페가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아니야. 4억을 들여서 만든 제 꿈이 한순간에 잔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커피 머신, 테이블, 의자. 모든 게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뒹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1층이 온통 물바다더라고요. 벽지는 늘어져 있고 가구들은 둥둥 떠다니고 평생 모은 추억들이 다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하! 저는 그때 미친 듯이 웃었어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절망은 일주일 뒤에 온 거였어요. 등기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었는데 손 떨면서 봉투를 뜯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대출금 상환 독촉장 연체 금액 2억 3천만 원. 보험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카페 재건축비까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호한테서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민호야. 아빠, 지금 상황이. 말하려는데 아버지, 제발요. 안 그러면 우리 집이 날아가요. 아이들 학교도 3억만 부탁드려요.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니까 며느리와 손자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게 남은 마지막 돈이 통장에 3억 5천만 원 있었어요. 아빠가 뭐라도 해볼게. 전화 끊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돈을 아들한테 보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돈이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들어갈 거라는 거요. 그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행 버스에 앉아서 37년 동안 함께 일했던 은행 후배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김대리였던 그 친구가 이제 부지점장까지 됐더라고요. 과장님, 저 이정호입니다. 이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래요? 목소리에서 다 티가 났나 봐요.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급한 일이 좀 있어서.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37년 동안 성실히 일한 제 신용이라면 분명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음날 강남 은행 본점에서 만났는데 김부지점장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 요즘 대출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도 내 신용이면 했더니 문제는 담보예요. 침수된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나요? 물어봤더니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권 대출은 불가능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37년 신용이 한순간에 아무 소용없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호한테서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목소리가 정말 다급하더라고요. 민호야, 아빠가 지금 은행에서 알아보고 했는데 아버지, 제발요. 내일까지 3억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민호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고 뒤에서 며느리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부지 점장이 눈치채고 자리 피해 주더라고요. 민호야,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계좌번호 다시 한 번만 보내줘.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전화 끊고 나서 결심했어요. 은행 나와서 바로 ATM으로 갔거든요.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 3억 5천만 원. 이 돈까지 쓰면 저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송금하시겠습니까? ATM에서 묻더라고요. 잠깐 망설였지만 아들과 손자들 얼굴이 떠오르니까 확인.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50만 원. 37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더라고요. 적어도 내 가족은 지켰다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이정우 씨죠? 저는 마을 슈퍼 사장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박 이장님이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심장이 빨라지더라고요. 뭔 말씀이신지? 박 이장님이 서울 촌놈 곧 빈털털이 된다고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도 했다는 거예요. 전화기 잡은 손이 떨렸어요. 계획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서 말씀드려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방금 보낸 3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그리고 누가 제 뒤에서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들한테 3억을 보내고 나니까 통장 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마을로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더라고요. 카페는 태풍으로 망가져서 영업도 못하고 집은 침수되어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박 이장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엔 마을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친근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오만한 표정이었거든요. 이 선생, 카페도 망가지고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마을 분위기 흐리지 말고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가시지.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냐고? 박 이장이 비웃더라고요. 처음부터 여기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마을 분위기만 망쳤잖소. 그때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돈 좀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더니 이제 빈털털이 됐잖아요.
서울놈이 우리 마을에 와서 설쳐대더니 꼴 좋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굴욕스러웠는지 아세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민털털이라뇨? 저는 아직 아직 뭐가 있어요? 박 이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서울 촌놈, 이제 정말 끝났네. 계획대로 잘 됐어. 그 순간 슈퍼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이요. 계획이요? 무슨 계획 말씀이세요? 박 이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궁금해? 어차피 다 끝났는데.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는데 아들 민호였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도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민호야,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누구야? 전화 빨리 끊어. 그 목소리, 아내 영숙이 목소리였어요. 아, 엄마 왔어요. 아버지, 전화 끊을게요. 잠깐, 민호야. 엄마가 왜 거기 있어?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게 엄마가 도와주러 와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아내가 서울 언니 집에 간다고 했는데 왜 아들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제가 전화한다고 빨리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박 이장이 술자리에서 마을 사람들과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서울 바보, 완전히 털렸네? 하면서 박장대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 모든 게 정말 계획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내 가족이. 여러분, 그날 집배원 형님이 저한테 한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아들한테 3억을 보낸 지 며칠 뒤였어요. 저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했거든요. 적어도 내 가족은 지켰다는 생각이에요. 침수된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집배원 최달수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73세 되신 분인데 평소에 저희한테 참 친절하셨거든요. 선생님, 혼자 계시네요. 네, 형님. 라면이라도 드실래요? 그런데 형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면서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선생님,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혹시 최근에 송금 같은 거 하셨나요?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게 우체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계좌번호를 자주 보거든요. 형님이 더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송금하신 계좌, 그거 영숙 씨 명이더라고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보낸 그 큰 돈 받는 사람이 아드님이 아니라 영숙 씨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라면 그릇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들이 자기 계좌라고. 제가 확실히 봤어요. 송금받은 계좌 명의가 윤영숙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충격을 아세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실수 아닐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이런 걸로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서울 언니 집에 간다고 했는데 왜 아들 집에 있었을까? 아들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돈을 요구했을까? 그리고 왜 아내 계좌로 받은 거일까? 형님, 혹시 다른 것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형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에 박 이장하고 아드님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네? 아들이랑 박 이장이요? 네. 박 이장이 이제 그 노인네 완전히 쫓아낼 수 있겠죠? 라고 하더라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이장님 덕분에 마지막 돈까지 털어냈네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내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박 이장과 함께 저를.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상해서 말씀드렸어요. 형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거였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박 이장이 서울에서 돈 많이 가지고 온 바보라고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카페를 방해한 것도,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따돌린 것도, 아내가 화내고 나간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제 아들과 아내가 그 계획에 함께 했다는 거였어요. 형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집배원 형님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제 아들과 아내가 저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예전에 다정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영수가, 너 지금 어디 있어? 언니 집이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해?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졌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영수가,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자. 힘든 시간이라고? 당신 고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리고 아내가 한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 그 바보 같은 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봤는지 생각해봐. 이제 그 돈으로 새 출발할 거야. 새 출발이라고. 영수가, 그게 무슨 뜻이야? 바보같이 굴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민호랑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고 당신은 거기서 혼자 썩어. 여러분, 40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수가, 잠깐.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할 얘기 없어. 내가 날 버려도 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거다. 웃기지 마. 누가 믿겠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도 아들도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집배원 형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엔 뭔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어젯밤에 좀 더 알아봤어요. 뭘 알아보셨다고요? 박 이장이 술 먹고 큰 소리 치는 걸 녹음했어요. 형님이 핸드폰을 꺼내시더라고요. 이걸 들어보세요. 핸드폰에서 박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하하. 서울 바보 완전히 털었다. 아들놈하고 짜고 치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 민호 목소리였어요. 이장님, 이제 그 노인네 완전히 쫓아낼 수 있겠죠? 엄마도 이제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고요. 당연하지. 돈도 다 털었는데 뭘? 그 바보 혼자 거기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제 아들이
저를 그 노인네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민호야, 내 엄마는 정말 괜찮냐? 혹시 마음 바뀌면 걱정 마세요. 엄마는 이미 서울의 집도 알아봤어요. 아버지 돈으로요. 하하, 그럼 완벽하네. 가족이 다 한패가 되어서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그냥 주저앉았어요. 집배원 형님이 제 어깨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선생님,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형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너무 착하게 사신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37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을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이 이렇게 가져가는구나. 박 이장은 처음부터 저를 타겟으로 삼았고, 아내와 아들은 그와 공모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카페 방에도, 마을 따돌림도, 심지어 아내가 화내고 나간 것까지 모든 게 연출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한 결심을 아세요? 내가 날 버려도 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거다. 아내가 비웃었지만 저는 정말로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집배원 형님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집배원 형님과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형님이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형사님, 이게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네요. 가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고요. 그때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틀 후, 박 이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따르릉,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정우 씨, 부인과 아드님을 체포했습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여러분,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복잡했어요. 기뻤으면서도 슬펐어요. 내가 이긴 거잖아요. 하지만 이기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아내와 아들을 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수갑을 차고 있더라고요. 아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이정우 씨, 피해 금액 회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남아있나요?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추적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이미 사용된 것 같고요. 10억 중에 1억 5천만 원이라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냥 됐어요. 네, 회수 안 하시겠다고요? 네. 그 돈으로 새 출발하라고 하세요. 대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경찰관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정말 그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박 이장은 차기죄로 3년, 아내와 아들은 1년 6개월씩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나서 저한테 사과하러 왔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 마을을 떠났어요. 부산 변두리의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37년 은행 생활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런 곳이 될 줄은 몰랐죠.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집에 왔어요. 탁자에 앉아서 소주잔을 들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후의 배신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온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남이 저를 속인 게 아니라 40년 함께 산 아내와 42년 키운 아들이 저를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원망스럽긴 하지만 후회는 안 돼요.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건 진심이었거든요. 그들이 그걸 이용한 건 그들 문제고요. 소주잔을 내려놓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내 몫이다. 71살이지만 아직 포기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건강하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고 작은 방이지만 제 집이 있으니까요. 집배원 형님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해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 덕분에 새 인생 살고 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당하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형님,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야겠어요. 왜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니까요. 특히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특히 큰돈 관련된 일은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경각심이 됐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알수록 저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경각심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